고려 사람들의 세시풍속. 글쓴이 김인호. 세시풍속과 시간의 흐름. 요즘에는 2월 14일에 많은 여성이 남성에게 초콜릿을 선물로 준다. 이른바 밸런타인데이라는 서양 풍속이 어느새 우리 주변에 자리 잡았다. 세시풍속이란 이런 것이다. 세시풍속은 이처럼 특별하게 기념하는 날에 이루어지는 사람들의 풍속을 말한다. 그리고 이 세시풍속은 사회 질서와 통합을 이끌어낸다. 왜 이런 풍속이 만들어지는 걸까?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는 과정은 시간의 흐름 속에 있다. 이 시간은 1년이란 단위로 이루어지고 1년 속에 계절이 바뀌어 간다. 계절이 바뀌는 것은 달력으로 표시되지만 우리 마음은 이런 형식적 달력 이상으로 무언가를 기억 속에 남기고 싶어 한다. 세시풍속은 각 계절의 바뀜을 알려주고 이를 기념하고 싶어 하는 행동이다. 특히 농업사회에서는 계절의 변화에 맞추어 농사일을 해야 한다. 그래서 새로운 계절이 오는 것을 대비해야 한다. 우리의 세시풍속이 농경일과 관련 깊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새해의 시작과 봄. 어느 시대든 가장 큰 기념일은 새해라는 1년의 시작이다. 지금도 새해가 시작될 때 종로 보신각에서 사람들이 송구영신을 하듯이 고려시대 사람에게도 새해의 시작은 중요했다. 새해에 대한 기대감과 소망은 누구에게나 마찬가지였을 듯 싶다. 고려시대의 새해의 시작은 원정이라고 했다. 원정에는 궁궐에서 조회와 함께 축하 행사가 열렸다. 요즘 우리가 아는 시무식과 매우 비슷하다. 이날에도 조회가 끝나면 잔치가 열렸다. 무조건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나름의 절차와 의식이 있었다. 술을 마시는 것도 횟수가 정해져 있었다. 이때 하는 일은 국왕의 장수를 비는 축원이 대부분이다. 그리고 지방관들은 새해를 축하하는 인사글을 국왕에게 올려야 했다. 다만 지금의 서울인 남경에 가 있는 지방관은 수도 개경과 거리가 가까웠으므로 축하 행사에 참석했다. 관료들도 이날이 좋았다. 7일간의 휴가가 주어졌기 때문이다. 이 휴가 기간에 남경의 관리들은 개경의 가족들을 찾아 만나고 조상이나 부모 묘소에 성묘를 가기도 했다. 그리고 축하 인사를 담은 연하장을 서로 주고받았다. 지금처럼 인사하기 위한 방문도 넘쳐났다. 물론 고려 고종 28년에 새해 첫날을 맞이한 이규보처럼 옛 시절이 좋았다며 이를 기뻐하지 않는 사람도 있었다. 그 이유는 개경에서 강화도로 천도한 지 10년이 흘렀기 때문이다. 몽골의 침입으로 이곳에 따라온 이규보는 개경의 옛 시절이 그리웠고 다시 돌아갈 수 없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새해 첫날을 즐기지 못했다. 남경 거리에도 새해 바람은 불어왔을 것이다. 새해 아침에는 가족들이 모여서 옷을 갖추어 입고 도소주라는 술을 어른에게 올렸다. 도소주는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의 혼을 다시 깨운다는 술이다. 이 술은 중국의 유명한 의사인 화타의 비방으로 만들었다고 알려져 있다. 이 술 역시 어른들의 무병장수를 빌기 위한 것이고 세배도 같이 했을 듯 싶다. 새해의 시작은 곧 봄의 시작이다. 음력이라서 그렇다. 새해가 시작되면 양의 기운이 돌아온다. 조금 있으면 농사철이 시작된다는 뜻이다. 지방관청에서는 흙으로 소를 만들고 농기구와 함께 채소, 과일, 술,
안주 등을 제물로 준비하여 제사를 지낸다. 남경에서도 당연히 이런 제사가 이루어졌다. 음력정월의 가장 큰 절기는 1월 15일인 상원이었다. 지금의 정월 대보름이다. 이때 연등회가 열렸는데 추위 때문에 가끔은 2월로 미뤄지기도 했다. 연등회는 제례의 농경의식이 불교적으로 각색된 것이었다. 연등회 날에는 개경에서 3만 개의 등불을 밝히고 관청에서는 색깔 있는 비단으로 장식한 다락과 등불, 인공으로 만들어진 만세산과 음악 연주가 펼쳐졌다. 아이들은 거리에서 깃발과 연등을 만들어 올리면서 놀았다. 이런 풍경은 도시인 개경에서 연출되었지만 남경도 단지 규모의 차이만 있을 뿐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화려한 밤 풍경은 이제 본격적으로 봄이 시작되고 있음을 알리는 서국이었다. 여성들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이들은 저녁에 모여 다리밟기 놀이를 했다. 이 놀이는 사람들이 건너다니는 다리와 신체의 그것이 같은 발음이라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당시 사람들은 물 위에 놓인 다리를 밟으면 한 해 동안 다리의 병을 피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건강에 대한 강한 바람이 하나의 풍속으로 이어졌다. 농사 짓는 사람이 다리에 병이 생기면 농사를 짓지 못하고 그러면 굶어야 한다. 이제 본격적으로 봄이 오면 손님을 부른다. 야외에서 술을 마실 정도로 날이 풀리면 유상곡수가 벌어진다. 유상곡수는 경주의 포석정과 같은 곳에서 술잔을 물에 띄어 돌려 마시는 잔치다. 남경은 경치 좋고 시냇물이 흐르는 곳이 많다. 세검정 같은 계곡이 대표적이다. 이런 곳에서 술잔을 띄어 마시며 서로 간의 교감을 높였다. 단오는 봄철의 대표적인 기념일이다. 중국에서 유래한 쑥잎으로 인형을 만들어 문 위에 올려놓는 풍속이 생겼다. 봄에 풍부했던 쑥은 약초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 도끼를 물리친다고 여긴 것이다. 그리고 창포꽃은 술에 섞어 먹었다. 그리고 장명로, 즉 생명을 늘리는 명주실이라고 해서 5가지 색깔의 실을 어깨나 팔뚝에 메었다. 이 실이 병을 물리치고 오래 살도록 해줄 것이라고 믿었다. 이런 풍속은 조선시대에도 그대로 이어졌다. 용제총화에 따르면 쑥으로 만든 호랑이 형상을 문에 걸고 창포를 술에 띄었다. 또 아이들은 쑥으로 머리를 감고 창포로 띠를 하며 창포 뿌리를 뽑아 수염처럼 붙였다고 한다. 거리에서는 큰 나무에 그네를 만들고 여자아이들은 아름다운 옷으로 단정하고 색칠한 줄을 잡고 서로 빼앗으려고 떠들썩하게 놀았다. 이 책이 조선 초기에 나온 것이기에 단오 풍속이 고려시대부터 계승되어 왔음을 짐작하게 한다. 그리고 고려시대에 인기 있던 격구가 단오 때 벌어졌다. 격구는 말을 타고 공을 치는 서양의 폴로와 비슷하다. 개경에서 대규모로 열렸지만 남경에서는 그곳의 군 장교 등이 대회를 열었을 것이다. 격구가 말을 타는 경기여서 귀족이나 군 장교층이 주로 참가했다면 일반인은 돌싸움을 벌였다. 물론 모든 사람이 참가했다기보다 주로 깡패나 건달 내지 젊은 층이 참가자였다. 이들은 큰 거리에서 떼를 지어 두 편으로 나누어 기왓장과 돌을 상대방에게 힘껏 던졌다. 돌을 던지다 승부가 나지 않으면 몽둥이를 들고 승부를 결정짓는 일도 있었다. 이 때문에 공민왕은 돌싸움을 법으로 금지시켰지만 그의 뒤를 이은 우왕은 직접 이를 지켜보았다. 법으로는 금지했지만 돌싸움은 고려시대 오랜 전통을 지닌 습속이었기에 쉽게 없어지지 않았던 모양이다. 돌싸움은 고려 왕조의 입장에서 보면 유용한 측면이 있었다. 유사시 국방에 활용될 여지가 컸기 때문이다.
그래서 돌싸움은 전국적인 풍속이었고 마을의 명예를 걸고 벌어지기도 했다. 어쩌면 마을 입구 등에 있던 성황당 근처의 돌무덤은 이 돌싸움과 관련 있어 보인다. 여름나기와 가을의 풍속. 여름은 농사철이다. 음력 6월은 한창 더울 때다. 이때 농사일도 잠깐 쉬어가는 지혜가 필요하다. 그래서 6월 15일, 동쪽에서 흘러나오는 물에 머리를 감아 불길한 기운을 씻어내리는 풍속이 생겼다. 이를 유두라고 한다. 물론 머리만 감는 것이 아니라 술도 마신다. 위생을 위해 목욕도 하고 그참에 쉬어가라는 의미를 지녔다. 민간에서는 주로 수단병이란 떡을 만들어 먹었다. 수단병은 회화나무 잎가루를 냉수에 담가 먹던 풍속이 발전한 것이다. 더위도 타지 말고 지금까지 농사일로 묵은 때를 벗기고 가자는 뜻이 들어 있었다. 그리고 7월에는 유명한 칠석과 백중이 있었다. 칠석에는 국왕이 궁궐 안에서 견우와 직녀에게 제사를 드리기도 했는데 관료들에게도 휴가가 주어졌다. 견우와 직녀는 결국 농사, 배짜기와 관련해 풍요를 기원하는 대상이었다. 이 신화 속 주인공들은 먹고 입는 것이 이들 손에 좌우되는 상징적 신이었다. 남경에서는 제사를 지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어떤 행사나 의식이 치러졌을 것이다. 무엇보다 이날의 하이라이트는 밤에 갖는 모임이었다. 하늘나라에서 펼쳐지는 두 남녀 신의 만남처럼 인간 세계의 모임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밤에는 부녀자들이 과일과 떡 등을 차려놓고 직녀에게 길쌈과 바느질 솜씨가 좋아지게 해달라고 빌었다. 그뿐 아니라 낮에는 뜰에 옷을 널어 햇볕에 쬐어 말리는 작업을 했다. 백중은 음력 7월 15일에 있었다. 원래는 중원이라 부른다. 상원이 음력 1월 15일이고 7월 15일은 두 번째, 10월 15일이 하원으로 마지막이다. 원래는 중국에서 도교의 신인 천관대제, 지관대제, 수관대제의 생일이었다. 일본은 이날을 최고의 명절로 간주하여 3일 동안 놀았다. 그런데 고려시대에서는 이날이 도교의 명절이라기보다 불교와 결합했다. 당시 고려 사람들은 이날에 조상, 특히 어버이의 혼을 위로하기 위해 사찰에 모였다. 불교의 우람분제가 이날 열렸다. 우람분은 죽은 사람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법회이다. 이를 위해 죽은 사람에게 음식을 바쳤다. 원래는 100가지 꽃열매를 모아 우람분을 해야 한다. 이 때문에 백중이란 말이 생겼다. 석가의 제자인 목련비구가 우람분경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음식과 과일을 쟁반에 담아 제사 지내던 데에서 유래한다. 절에 갈 수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 우람분제를 지낼 경제적 여유가 없는 서민들은 채소나 과일, 술 등을 집안에 차려놓고 어버이의 혼령을 기리는 제사를 지냈다. 이렇게 여름에는 산 사람을 위한 위생 정비와 죽은 사람을 위한 영혼 기리기가 동시에 이루어졌다. 다만 바쁜 농사철인 까닭에 세시 풍속이 많지는 않았다. 농사철이 끝나면서 계절은 바뀌었다. 가을이 시작되는 것이다. 가을은 역시 수확의 계절이다. 그래서 풍요로움이 있는 계절이기도 했다. 수확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농업사회에서는 가장 큰 일이었다. 1년 중에 가장 중요한 명절이 추석이 된 이유이다. 추석 때는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조상의 묘를 둘러보러 갔다. 그리고 원정이나 다른 명절처럼
이때는 형벌 집행이 금지되었다. 다만 관료에게 주는 휴가는 단 하루뿐이었다. 궁궐에서 잔치를 열었기에 남경의 행정부에서도 비슷하게 축하잔치를 열었을 것이다. 고려 말 우왕은 추석에 전국의 광대를 모아 연희를 벌이는데 왕실 재산을 탕진할 정도로 즐겼다. 추석이 완전한 축제 분위기라면 이와 함께 대표적인 기념일은 중양절이다. 이날은 음력 9월 9일이다. 9는 자연수 가운데 가장 높은 숫자이고 양의 기운을 지녔다. 따라서 가장 큰 양의 기운이 두 개가 합쳐지는 날이다. 그야말로 양기가 넘치는 날이다. 당시 사람들은 아무래도 양의 기운이 음보다 상대적으로 좋다고 생각했다. 사실 양기가 최고로 넘치다가 음의 기운으로 바뀌어 겨울이 된다는 의미도 갖고 있었다. 중양절에는 당연히 궁궐에서 잔치가 벌어졌다. 참석한 관료들에게는 그날에 맞는 시를 지으라는 명령이 떨어진다. 시는 당시 사람들에게 의사소통의 수단이다. 그리고 중앙절을 축하하기 위해 관료들에게 하루의 휴가가 주어졌다. 또 중양절에는 산과 같은 높은 곳에 올라가 술을 마셨다. 이때 가을의 상징인 국화꽃을 술잔에 띄웠다. 산에 올라가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집에 놀러 갔다. 그곳에서 국화를 감상하며 술을 마시기도 했던 것이다. 당시 사람들은 취미로 국화를 키우기도 했다. 국화나 화초 취미가 있는 사람은 아예 집에 따뜻한 온실을 두고 겨울에도 키웠다. 이규보가 초청을 받아 간 곳은 어떤 관리의 집이었다. 이 관리는 국화를 무려 18종이나 키웠다. 중국에서는 귀한 국화가 집 한 채 가격일 정도였는데 고려에선 그 정도는 아니었지만 상당한 대접을 받았다. 고려시대 시인 이규보는 중양절의 상징인 국화에 대해 많은 시를 지었다. 우리는 그의 시에서 젊은 시절 중양절 때마다 누런 국화를 열심히 찾아다니는 로맨티스트의 흔적을 볼 수 있다. 술 속에 국화를 넣으면 향기도 그만이라서 중상류층 사람들은 중양절을 기다렸다. 하지만 먹고 살기 힘든 촌락에서는 이런 명절에 대해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그래도 중양절 풍속은 많이 유행했다. 그 결과 조선시대에도 서울 남산과 북악산에 올라 마시고 먹으면서 즐기는 풍속이 여전했다. 산에 올라가는 것은 아마도 단풍 구경을 겸하기 위한 것이리라. 추운 겨울의 풍속. 겨울은 음력 10월 입동으로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11월이 되면 음의 기운이 최대한 확장되는 순간이 온다. 동지가 바로 그날이다. 음과 양의 기운은 번갈아 가면서 확장과 쇠퇴를 반복한다. 그것이 유교적 자연관이다. 우리가 쳐다보는 달은 차면 기우는 현상이 이런 자연관을 말해주는 대표적 예이다. 동지는 그런 뜻에서 한 해의 끝으로 여겼다. 그리고 양의 기운이 다시 확장하기 때문에 새해처럼 생각했다. 고려 중기 이규보는 전라도 전주의 지방관 시절에 고위관리나 왕실 사람들에게 연하장을 썼다. 새해 첫날처럼 말이다. 남경에 파견을 나간 지방관들도 이규보와 마찬가지로 연하장을 썼을 것이다. 그뿐 아니라 국왕에게는 축하하는 글을 올려야 했다. 이런 연하장과 축하하는 글이 개경과 지방을 오가면서 꽤나 분주했을 듯 싶다. 누구는 연하장에 어떤 문구를 넣을까 고민도 엄청 했을 것이다. 박호가 지은 동지를 축하하는 표에 보면 중국 주나라 달력에는 이달을 정월로 삼았고
만물의 성장이 시작되는 계절이기에 기뻐서 춤을 춘다고 적었다. 그리고 끝에는 꼭 임금의 만수무강을 비는 내용을 넣었다. 아무래도 관례적인 그림 까닭에 대개는 형식이 비슷했을 것이고 실제 국왕이 이를 읽었는지도 알 수 없다. 모든 지방관들이 꼭 보내야 하는 형식적 글이기 때문이다. 남경에 도교 사원이 있다면 지방관은 개경과 똑같이 이곳에서 제사를 지냈을 것이다. 이 제사는 국가의 공식적인 행사이고 그에 필요한 글은 파란 종이에 붉은 글씨로 작성해야 했다. 요즘 부적에 붉은 글씨로 쓰는 것과 마찬가지다. 아무래도 도교가 고려시대에 퍼져 있었기 때문에 이런 행사가 필요했다. 동지는 새해 시작을 알리는 것이라서 국왕은 관료들에게 달력을 나누어 주었다. 달력은 한 해의 농사와 삶의 계획을 세우는 데에 중요한 근거다. 이를 받았다는 사실은 관료들에게 남과 다른 사람들이라는 자부심을 안겨주었을 듯 싶다. 그래서 관료들은 받은 달력을 주변에 아는 사람들에게 돌리면서 이를 은연중에 과시했다. 달력을 못 받은 사람들은 거리에 나가 상인에게 사야 했다. 무엇보다 민간에게 중요한 풍속은 팥죽을 쑤어 나누어 먹는 일이었다. 팥죽은 먹기도 하고 자기 집 문에 뿌려서 혹시 있을 재액을 막았다. 팥은 나쁜 귀신을 쫓아내고 동짓날은 밤이 가장 길기 때문에 악귀가 돌아다닌다고 믿었다. 동지 팥죽은 가장 보편적인 풍속이었으므로 남경 사람들도 이날에는 모두 팥죽을 끓여 먹었을 것이다. 한편 음력 12월에는 연말이라서 독특한 날이 있다. 바로 나빌이다. 원래 나빌은 중국에서 동지가 지난 뒤 세 번째 오는 수릴 또는 진일이었다. 그 전에는 12개의 간지와 10개의 갑자를 섞어 60개의 순서로 만들어 연도와 날짜에 적용했다. 나빌은 한 해의 일을 무사히 마쳤기 때문에 짐승을 사냥하고 만물을 모아 여러 신들에게 보답하는 날이다. 수렵시대부터 시작한 제사관념이 확대 발전한 모양이다. 고려시대에는 이 제사에 산돼지와 산토끼를 썼다. 사냥한 동물을 제사 지내야 했기 때문이다. 당시에는 나빕 이전에 3번의 눈이 오면 다음에 풍년이 든다고 믿었다. 수렵과 농업적 관점이 합쳐진 경우이다. 그리고 나빌이 지나면 한 해의 끝인 섣달 금음이 온다. 이때는 나래라는 행사가 펼쳐졌다. 개경 궁궐에서 가장 큰 나래 행사가 열렸다. 나래는 원래 귀신을 쫓는 행사로 여러 공연과 함께 이루어졌다. 조선시대 연말에 벌어졌던 나래에서는 악귀로 분장한 사람을 쫓는 무서운 얼굴에 탈을 쓴 방상시가 등장한다. 고려시대에도 이런 행사를 벌였을 것이고 남경에서도 나래가 거행되었을 듯 싶다. 이런 행사는 항상 거리가 시끄러울 정도로 떠들썩하게 벌어졌다. 또한 섣달 금음에는 도교의 믿음에 따라 사람들이 모여 술을 마시면서 밤을 새우는 풍속이 있었다. 이 풍속은 수경신, 즉 경신일을 지킨다는 뜻의 행사이다. 수경신은 60일에 한 번씩 돌아오는 경신일에 벌어지는 일 때문에 생겼다. 이날에는 사람 몸속에 사는 3마리 벌레가 밤에 몰래 빠져나와 하늘의 천재에게 올라간다. 이 벌레가 60일간의 범죄를 천재에게 보고해서 이 때문에 당사자의 수명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그래서 한 해 동안의 범죄를 보고하러 몸 밖에 나오지 못하게 밤을 지새우는 풍속이 생겼다. 이 풍속은 장수를 위한 것이지만 술을 마시고 이야기하면서 한 해를 뒤돌아보는 계기가 되었다.
이처럼 고려시대 남경에서는 다양한 풍속이 있었다. 풍속은 시대와 환경, 그리고 종교적 믿음과 가치관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게 마련이다. 그렇지만 남경의 풍속은 이후 조선시대에도 계승되었다. 비록 일부는 변형되거나 없어지기도 했지만 상당수는 서울의 전통 풍속으로 남았다. 고려시대 남경의 세시 풍속은 이렇게 서울의 전통으로 최근까지 이어지면서 깊은 우리 내면의 의식 속에 자리 잡게 되었다.